써니스카이님 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현님, 김현웅님, 김태현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신데요.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은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회동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고 또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일단은 회동은 성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8시에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회동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회동에서 원래는 이제 윤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15일 어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혔었고요. 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도 그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네. 따라서 뇌물 혐의로 17년형을 받아서 현재 3년 3개월 정도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당선인의 사면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그 예. 석가탄신일 즈음 해서 사면할 것이라는 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월 달에 문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 그리고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적도 있고요. 예. 또 최근 14일 수석회의에서 그 모두 발언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친문 핵심 인사로 볼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동시에 사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현재 2년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좀 아직은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 측의 한 관계자가 이제 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사면 결정은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죠. 뭐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군요.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범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론도 있어서 자,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건의해서 사면을 하게 된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더라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거나 아니면 팽팽한 정도. 이거는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여론이 갈라질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참여한 데서도 논평을 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게 바로 이 관련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지금 수감 중인 인물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한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참여인들 지적에 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되고 나서도 강조한 것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도 오히려 사면권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런 태도를 당선인이 보여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정치 보복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한 내용이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어떤 사면을 건의하는 것도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그 중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일반 사면이 아니라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특별 사면인데요. 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헌법상 이제 규정되어 있고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이 특별 사면을 행사하는 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사면이라는 게 특히 임기 말에 예. 사면권이 행사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인사를 이제 사면하는 행위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거기서 내세우는 정치적 명분인 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에 그게 맞는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과 좀 의견을 같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아직까지도 물론 대선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사면을 긍정하는 지금 입장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이 사면권 행사 관련해서 이게 헌법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 법이나 이런 법령에 보면은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1948년에 예. 이제 사면법이 제정이 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고유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매년 정치권에서 어떤 시혜적인 예. 대통령이 베푸는 어떤 시혜적인 어떤 차원으로. 정치 행위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요건이라든지 그런 형식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법을 보완해서 요건이나 제한해야 될 유형이라 범죄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균형 이런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거는 동시사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그 균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각 네. 정당의 입장 아닌가요? 사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가장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은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유력 정치인이 아니라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절묘한 민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2030 세대 여성들이 보여준 것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는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선거 후에 낸 첫 메시지도 증오와 혐오로 이렇게 갈라진 국론에 대한 우려에 저는 오히려 국민통합을 방점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 문 대통령 신년 기조회견에서도 잘못 부정하고 재판 결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 요구는 국민들의 상식에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지 여론을 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차원의 사면은 이제는 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주 변호사님? 아까 그 김경수 전 지사와 이제 함께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사면이라는 게 예전부터 보면은 정치 여권 인사 그리고 야권 네. 인사가 이렇게 좀 비례적으로 사면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합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 편을 좀 이제 내어주기 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면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개정안들이 국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면권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권이 다시 이제 야권이 되고 이제 야권이 여권이 그렇죠. 되고 이런 네. 상황에 있어서 일단 자신들도 또 나중에 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핵심적인 그래서 특권이라고 할까요? 개정이 그렇게 안 볼 되는 수가 건가요?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논의를 심도 있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사면 관련해서 물론 이번에 어떤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는 지금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번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법령이나 어떤 엄격한 기준이나 요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면을 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권한도 제한도 일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선거 공천을 할 때 성별 할당제를 의무화하도록 지금 국회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국회가 관련 논의를 과연 시작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인권위 권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도 같이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국가인권위에서 이번에 권고한 내용의 핵심은 지역구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시면 네. 됩니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만 50%를 여성으로 하는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라든가 각 당에서 나온 공보를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이제 1번 여성, 2번 네. 남성, 홀짝 이런 식으로 쭉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것도 없고요. 각 정당에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공약을 하거나 했기나 사실상 이런 것이 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의당 정도이고,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를 잘 않았죠. 예, 당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굳이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단체장 후보라든가 네. 지역구에 출마할 광역의회라든가 뭐 시의회라든가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과연 할당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의의 촉발이 될 수 있는 안이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건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의 핵심은 뭐냐. 네. 공천시 성별 할당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성별 할당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해서 권고하겠다고 한 건데요.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멕시코는 2015년 총선부터요. 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연방의회, 지방의회 후보를 아예 남녀동수로 맞추는 공천 할당제를 시행 중이고요. 네. 프랑스는 이미 2000년부터 공직선거 후보를 남녀동수로 뽑는 남녀동수법을 시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인권위에서도 사실 이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를 해서 이번에 예.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것을 입법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과연 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국민의힘이 성별 할당제를 그동안 이제 반대해 왔는데 지금의 정치적 여건을 볼 때 이 논의가 과연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개별 정당이라도 먼저 나서서 그냥 우리는 실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두 분께서 어떻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또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인권위에서 이번에 권고한 만큼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성별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지만 네. 이번에 인권위의 이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굉장히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로 승리를 한 대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민심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아마 많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개별 정당들은
반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 성별 할당제는 이번 국가인권위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들 내지는 어떤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그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대표로서 있어야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게 할당제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맞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인구 구성을 보면 이제 여성과 남성이 반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할당제가 도입이 돼서 여성의 그런 비율을 그렇죠. 높여줘야 이게 충분히 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네. 그런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특히 제가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능력이나 그런 능력에 있어서의 능력주의가 우선시된다는 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겠는데 네네. 정치적인 영역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도 그런 성별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당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여성 기초단체장 4년 전 지방선거를 네.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요. 3.54%입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뭐 큰 차이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구조가 많이 바뀌었으면 이런 요구가 안 나오겠죠. 구조가 너무 기울어져 있고 우리 변호사님이 지적해 줬듯이 한쪽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보니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을 낸 것이죠. 그리고 네. 이런 제도가 여전히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뭐 변호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핵심은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구 차원에서도 네. 이런 노력은 병행되어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뭐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인 시도 결과와는 네. 좀 별개로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발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성에 대한 할당제도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꼭 이것을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이 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문화 가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비례나 지역구 공천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떤 이제 부분입니까? 여성 할당제가 논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봤지만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면서 무작위식으로 너무 급하게 인재들을 뽑다 보니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하더라도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검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비례대표는 사실 분야별, 직능별의 의미가 더 크다면 지방선거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어떤 삶과 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분야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선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네. 생활정치 핵심이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구 관련해서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또 있는데 네. 각 정당에서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로 구축해서 공개를 해라. 그리고 당직자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위에 대한 내용 교육해라. 그리고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방안도 마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인 과제도 제시를 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당직자 당원 대상 교육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들으니까 뭐 일부 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지역에서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하고 다만 당직자 직급별 성별 문제나 여성 정치인 발굴 육성은 이제 지도부의 과제겠죠. 그런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정치에 어떻게 보면 전면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인식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국가인권위의 권고
업무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 변호사님께서도 뭐 끝으로 덧붙이신 말씀 교수님께서 있으신가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짚어주셨다면 저는 아까부터 계속 민주주의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좋게 이루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 예.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이번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할 때 여성의 비율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번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